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8. 케인스의 해법. 이제 새로운 쇼를 무대에 올릴 차례다. 무엇보다 이번 스테이지에서는 총수요가 집중 조명을 받는다. 무대 밖에는 이런 현수막이 걸려있다. 재화와 용역에 대한 총수요가 총소득에 미달할 때 불황이 발생한다. 이때 무대는 크면 클수록 좋다. 그러나 기억하자. 불황기에 늘고 있는 무대는 많다는 사실을. 케인스는 자신의 분석을 통해 재화와 용역에 대한 가계와 기업의 수요가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만일 가계와 기업이 충분히 구매하지 않는다면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해고할 것이고 생산을 줄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할 것도 없다. 가계와 기업의 수요를 늘리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불황에 대한 케인스의 알약 처방이었다. 케인스의 처방을 간단한 모델로 만들어보자. 먼저 가계에 대해 논하고 다음에 기업에 대해 논할 것이다. 가계와 기업 중 구매력이 큰 쪽은 가계다. 따라서 가계는 총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가계의 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비록 가족 규모, 기호, 기대가 중요하지만 케인스는 소득을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로 지목한다.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은 대체로 지출을 늘린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들면 지출을 줄인다. 얼핏 봐도 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가? 사실 케인스는 사람들이 수중에 돈이 들어올 때마다 대부분은 지출하고 나머지 일부만을 저축한다고 가정한다. 케인스는 이렇게 지출되는 몫을 한계 소비 성향 마저널 프로펜시티 투 컨숨 MPC라고 불렀다. 좀 더 정확하게 정의하면 이것은 소득 증가분에 대한 소비 증가분의 비율을 의미한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연히 1달러를 주었다고 하자 당신은 그중 80센트로 캔디를 사고 나머지는 은행에 가서 저축한다. 이때 당신의 한계 소비 성향은 0.8이고 한계 저축 성향 마저널 프로펜시티 투 세이브 MPS는 0.2가 된다. 기업 또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한다. 장비와 설비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은 총수요의 다른 중요한 일부를 구성한다. 투자는 무엇에 의존할까? 케인스는 투자는 가계 소비보다 훨씬 더 변덕이 심하다고 생각했다. 기대, 금리, 확신, 날씨, 정치 상황에 따라 모든 투자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 이하에서 다루고자 하는 케인스의 가장 단순한 모델에서는 기업의 투자 결정에는 무수히 많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단기 소득 변화로 인해 기업이 투자 계획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가정하자. 물론 기업과 달리 가계는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소비 행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잊지 말자. 그럼 모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완전 고용에 도달한 건강한 경제를 달성하려면 가계는 충분히 소비해야 하고 기업은 상품의 생산과 판매가 균형을 이루도록 충분히 투자를 해야 한다. 만약 사람들이 소득의 전부를 소비한다면 이 경우 MPC 이퀄 1이 된다. 세이의 법칙에 의해 경제는 완전 고용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기 때문에 기업 투자가 이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한다. 이론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저축한 만큼 소비는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생산이 판매를 초과할 것이고 재고가 늘어날 것이며 결국 고용주들은 종업원들을 해고할 것이다. 저축이 경기 침체의 주범으로 몰리는 순간이다. 일반 이론이 출간되기 몇 년 전에 케인스는 국민들에게 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레드북이라는 잡지에 난 한 기사에서 케인스는 미국은 지출을 통해 경기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럼요, 물론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의 대답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가 리스너의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했을 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개인이든 시의회든 정부 부서든 누군가가 지출을 줄이면 다음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소득이 줄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나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는 것을 안 그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출을 줄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 한번 일어나면 멈추는 것은 정말 어렵다. 산업혁명을 전후로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논자들이 노동자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귀족들과 자본가들에게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을 들이댔다면 케인스는 그와는 정반대였다. 그는 마음씨 착하고 순박한 이웃 할머니를 포함한 선의의 저축가들이 악덕 자본가들보다 경제에 더 큰 해를 입힌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해악은 단순한 해악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또 다른 해악을 낳는다. 상한 음식이 온 동네에 악취를 풍기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케인스의 승수 이론이다. 승수 이론은 원래 그의 제자이자 뒤에
킹스 칼리지 경제학과에서 교직원으로 같이 일하는 리처드 간의 것이었다. 승수 이론의 핵심은 어떤 한 사람의 지출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에는 국가 지출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데 있다. 여기에 메이너드 주식회사가 있다고 하자. 이 회사는 남성 화장실을 신축하기 위해 $100를 투자할 계획이다. 그 결과 국가 전체의 총 지출은 이전에 비해 $100 증가한다. 메이너드 주식회사는 이 돈의 일부를 배관공, 건축가, 실내장식가에게 임금으로 지급한다. 그럼 배관공, 건축가, 실내장식가는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그들은 일부는 지출하고 나머지는 저축할 것이다. 그들이 지출하는 돈은 식료품점 주인, 텔레비전 세일즈맨, 맥주집 주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한편 이들도 각각 자신들이 벌어들인 수입의 일부는 지출하고 나머지는 저축할 것이다. 이런 연쇄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비록 처음에 메이너드 주식회사가 투자한 비용은 $100이지만 총 수입은 $300로 늘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승수는 3이 된다. 케인스는 승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간단한 공식을 내놓았다. 케인스가 평소에 소비를 찬양한 성향으로 미루어 볼 때 한계 소비 성향이 이 공식의 핵심이 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다. MPC는 한계 소비 성향, MPS는 한계 저축 성향을 의미한다. MPC 플러스 MPS 이퀄 1이므로 MPS 이퀄 1-MPC가 된다. 소비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승수도 커진다. 이런 연쇄 반응은 사람들이 지출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된다. 다시 말하지만 저축이 이 연쇄 반응의 속도를 늦춘다. 여기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 첫째, 기상 악화나 경영자의 의기소침 등 사소한 이유로 인한 투자 감소가 경제 전체에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만일 사람들이 수입의 3분의 1을 저축한다면 승수는 3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투자를 $5천만 줄인다면 국민 소득은 그것의 3배인 $1억 5천만 나 급감한다. 기업의 피관주의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자기 실현적인 예언이다. 기분 나쁜 꿈이 악몽이 된다. 미국의 대통령들과 부통령들이 소비 진작을 위해 애쓰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집권 당시 과묵한 성격 때문에 백악관이 한 유명한 군인의 무덤이라 불렸을 정도였던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1958년 경기 침체 당시 국민들에게 구매를 종용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무엇을 구매하란 말인가? 아무거나. 1982년 레이건의 비서관들은 급격한 경기 둔화를 그로스 리세션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당시 경기 둔화는 경제가 제도약에 앞서 잠시 속도를 줄이는 것일 뿐이라고 말하며 위로를 삼았다. 1991년 경기 침체 당시에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소비자들에게 상점에 가서 양말 한 짝이라도 더 구매해 달라고 애걸할 정도였다. 그러나 케인스의 충고가 갖는 이런 놀라운 함의들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었다. 사실 일부는 정말 마법과도 같았다. 만약 수요 부족이 경기 침체를 야기한다면 국민들이 지출을 더 많이 하도록 부추기면 된다. 게다가 한계 소비 성향을 알고 있으면 승수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에 지출이라는 활력소를 투입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경제는 다시 활기를 띨 것이며 그리고 생산과 판매의 초기 간극이 해소됨으로써 마침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란 누구란 말인가? 정부를 가리킨다. 사실 정부 외에 거센 폭풍우를 만나 좌초될 위기에 처한 민간 부문이라고 하는 선박을 인도하고 바다로 추락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노동자들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정부는 좌초 위기에 처한 선박을 구하기 위해 세금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돈을 지출할 수 있다. 만일 소비 부족으로 경기 침체 갭이 $120억 이고 한계 소비 성향이 3분의 1하면 승수는 3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40억의 정부 지출 정책을 수립해서 이 간극을 메우고 경제를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 사실 케인스는 대공황 당시 미국의 승수가 약 2.5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했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들과 여러 잡지에 기고한 논문들을 통해 대규모 공공부문 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1933년에 대통령에게 쓴 한 서한에서 그는 이렇게 충고했다. 정부의 후원 아래 대규모 지출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지출할지 대상을 결정하는 일은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만 단기간에 대규모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분야. 예를 들면 철도 같은 분야가 좋을 것입니다. 일단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게 만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케인스는 경제학자들과 정치가들이 자신의 이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공격해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미국과 영국의 재무부 관리들은 균형 예산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따라서 케인스의 재정 정책을 따른다는 것은 예산 적자, 즉 정부의 재정 적자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케인스는 그러면 어떤가? 라고 응수했다. 경기 침체기에 균형 예산 정책을 펴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다. 왜냐하면 예산은 세입과 세출 두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로 인해 소득이 떨어지면 정부는 세금을 삭감할 수 있다. 한편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정부가 균형 예산 정책을 기본 기조로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인상하면 된다. 그러나 둘 다 승수 효과로 인해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것이다. 케인스는 경기 순환 전체로 보면 정부 예산은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 이와 반대되는 상황, 즉 경기 호황을 상정해보자. 경기가 호황인 경우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고 따라서 재정 흑자를 기록할 것이다. 그러나 경기 침체기에 정부는 재정 적자를 감수해야만 한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의 재무부 바보 멍청이들은 당시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레이건은 대통령 재직 기간 내내 2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안고 있었음에도 균형 예산을 위해 의회 헌법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레이건은 세금을 인상하기보다는 정부 지출을 줄임으로써 균형 예산을 달성하고자 했다. 케인스의 충고를 기억하고 있던 당시 대다수 경제학자는 경기 침체 시기에도 균형 예산을 강제하는 이 법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1997년 미국 경제의 호황과 세금을 헤프게 써대는 정치가들에 대한 여론의 거센 반발이 일어나면서 레이건 시절과 같은 헌법 개정 없이 균형 예산을 달성할 수 있었다. 또한 케인스는 자신이 인식론적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상 케인스의 충고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곧 시장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방임 전통의 기본 인식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그러나 마르크스를 비웃고 스탈린에 의해 농락당한 그의 추종자들을 조롱했던 케인스는 자신이 자본주의를 생매장시키려고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기존 기업들이 모두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자 개개인의 창의가 성공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기반으로 정부 기능의 확대를 응호한다. 유효 수요가 부족할 경우 낭비되는 자원에 대한 대중의 비난은 극에 다다를 뿐 아니라 이런 자원을 생산적인 곳에 사용하고자 하는 개별 기업가 역시 대중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융통성 없이 원리원칙만을 고집하는 것도 나쁠 때가 있다. 반대로 원리원칙에서 벗어나 있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나쁜 것은 아니다. 케인스는 자신에 대한 인식론적 반대를 달갑지 않게 생각했다. 영국 재무부가 낡은 가방에 은행권을 가득 담아 쓰레기로 가득 찬 폐광 여러 곳에 깊이 파묻은 다음 자유방임 원칙에 따라 기업들이 이것을 마음대로 파가도록 놔둔다고 하자. 기업들은 은행권을 파가기 위해 앞다도 사람들을 고용할 테고 이에 힘입어 실업은 사라질 것이며 사회 전체의 실질 소득과 부 역시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돈을 파묻고 파가라고 하는 것보다 주택 같은 건물을 건설하는 일이 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주택 등을 건설하기가 어렵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위처럼 하는 편이 낫다. 비록 루스벨트 행정부의 정부 지출이 케인스가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일반 이론이 출간된 1936년에서 닉슨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케인스의 주가는 날이 갈수록 높아갔다. 폴 세뮤얼스는 일반 이론에 대해 이렇게 기억했다. 일반 이론은 남양 제도의 어느 고립된 부족을 기습해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예상치 못한 질병처럼 35세 이하의 대다수 경제학자를 하루아침에 감염시켰다. 그러나 50세가 넘은 경제학자들은 이런 질병에 면역이 된 듯 태연한 반응을 보였다. 하버드 대학교는 케인스를 주제로 한 대중적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미국의 케인스로도 불렸던 경제학자 엘빈 한센 교수의 영향에 힘입어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는 케인스주의자들의 온상이 되었고 폴 세뮤얼슨, 토빈세로 유명한 제임스 토빈, 턴파이크의 정리로 유명한 로버트 솔로 등의 케인스주의자들을 배출했다. 케네디와 존슨 행정부 시절에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는 하버드 대학교 출신의 케인스주의자들 뿐 아니라 예일 대학교와 미네소타 대학교 출신의 저명한 케인스주의자들이 한데 모인 집합소였다. 이들 경제학자는 유럽의 케인스주의자들과 함께 케인스가 남긴 집권과 통찰력의 엄밀함을 더했다. 그 결과 케인스 경제학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케인스주의자들의 자문을 받은 정치가들은 보이지 않는 손을 뿌리치고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경기 순환과 싸우기 시작했다. 경기가 둔화되면
그들은 연방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 삭감을 통해 경기를 진작시켰다. 물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일시적인 재정 적자는 피할 수 없다. 반대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하면 그들은 세금을 올리거나 연방 지출 삭감을 통해 경기 과열 현상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다시 정부 예산은 균형을 이루거나 흑자로 돌아서게 된다.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누가 마술을 부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정치가들은 재정 통제에 대한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다. 1946년에 정치가들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고용 안정을 보증하는 고용법안을 통과시키고 고용, 생산, 구매력을 최대한으로 진작시키는 책임을 의회에 일임했다. 이상으로 케인즈의 해법 1이었습니다. 다음은 케인스의 해법 2와 미래에 대한 케인스식 전망입니다.